검사 강민호의 집무실은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는 창문 너머로 바쁜 서울의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신이 맡은 사건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때 책상 위에 진동하는 휴대폰이 강민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화면에 뜬 어머니라는 글자에 강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전화를 하시네.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딱딱한 미소가 걸렸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네, 어머니. 민호야, 이번 주말에 미연이네 부모님과 상견례 있지? 시간과 장소만 알려주면 내가 준비해 갈게. 전화기 너머로 윤경화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호는 책상 위에 만년필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대답했어요. 오지 마세요. 어머니도 아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의 차가운 목소리는 사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무슨 소리야, 민호야? 갑자기 그게 무슨... 윤경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도요. 말을 마친 강민호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검사로서의 날카로운 시선은 온데간데였고 한 사람의 아들로서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만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윤경화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민호가 알게 된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일었지만 가장 큰 걱정은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였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윤경화는 거실 선반에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강민호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첩과 함께 작은 화분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것은 민호가 초등학교 시절 어버이날에 선물했던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화분 안의 식물은 오랜 세월 윤경화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윤경화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깊숙이 보관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자라나는 동안 그녀가 기록한 성장일기였죠. 첫 걸음마부터 말,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시절의 반항기,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성취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윤경화의 시선과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윤경화는 민호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던 날의 일기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호를 위해 밤새 떡과 음식을 준비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민호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날도 마찬가지였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해왔던 그녀였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을까요? 민호의 말은 윤경화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도 아니잖아요. 그 5마디가 그녀의 온 삶을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저 그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민호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에 찾아올 줄은 몰랐을 뿐이었죠. 윤경화는 결국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강민호의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었죠.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거부당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비록 멀리서라도 민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서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윤경아는 허름한 옷차림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예쁘게 화장하고 오랜만에 꺼낸 원피스를 입었죠. 뒤에서 지켜볼 생각이었지만 어쩌면 민호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 들어가시려면 저를 따라오세요. 친절한 종업원의 안내로 윤경아는 레스토랑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상견례가 열리는 방에 들어가기보다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안을 살폈죠. 고급스러운 테이블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이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강민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민호 씨는 부모님이 안 오셨네요? 미연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경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미연의 아버지였죠.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윤경아는 얼어붙었습니다. 태강.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녀가 우연히 마주쳤던 얼굴이었죠. 당시 부사장이었던 그 남자의 얼굴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경아는 숨이 막혀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30년 전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야근을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비자금 장부, 급하게 복사했던 서류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발각되었던 그 순간, 오태강의 무서운 눈빛과 함께 들려왔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일은 내가 본 적 없는 일이야. 알았지? 아니면 다음 날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칼과 함께 쪽지 한 장. 입 다물고 살고 싶으면 회사를 떠나라. 공포에 질린 윤경아는 그날 밤 회사 컴퓨터에서 복사해둔 파일들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어두운 밤 미끄러져 넘어지며 다리에서 흘러내린 피.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죽이겠다. 당시 그녀를 뒤쫓았던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누구의 목소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공포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윤경아는 레스토랑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와 미연이 만난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태강이 미연의 아버지라니. 그리고 민호가 미연을 만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윤경아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 화장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셨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윤경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정해, 경아야. 그건 30년 전 일이야.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민호가 갑자기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된 것, 오태강의 딸과 약혼한 것, 그리고 지금 이 상견례. 모든 것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경아는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어 앉았어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뒤엉켜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민호는 이미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할까요? 게다가 3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시 레스토랑 밖으로 나온 윤경아는 창문 너머로 웃고 있는 민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미소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윤경아는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호흡은 가빴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30년 전의 기억과 지금의 상황이 겹쳐지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고 그 순간 무언가 결심한 듯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니야,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녀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캐비닛을 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색으로 변색된 서류 복사본들이 있었죠. 30년 전 그녀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증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연결된 거라면 윤경아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과 불법 로비 기록들이 담긴 문서였어요. 시간이 지나 흐릿해진 부분도 있었지만 오태강의 이름이 여러 곳에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도 살폈죠. 그리고 그때 눈에 들어온 한 장의 서류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민호이. 그것은 강민호의 실제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윤경아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입양할 당시 그녀는 아이의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라고만 들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서류에는 아이의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미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버지란에는 공백이 있었어요. 장미영, 기억나? 그 비서. 그녀의 뇌리에 한 여성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30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비서였죠. 오태강의 비서였던 장미영. 회사를 갑자기 떠났던 그녀.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회사를 떠난 시점과 윤경아가 민호를 입양한 시기가 겹쳤습니다. 설마. 윤경아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오태강과 장미영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민호일 가능성,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아이가 고아원에 보내졌을 가능성. 게다가 지금 민호가 오태강의 딸과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근친 결혼이 될 수도 있어. 내가 막아야 해. 윤경아는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죠. 어떻게든 민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다시 서류들을 살펴보던 중 한 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장미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던 윤경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장미영은 민호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장미영이 마지막으로 회사에 나왔던 날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야, 제발 내 말을 들어야 해. 윤경아는 다시 한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죠. 그녀는 주저하다가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경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살짝 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대신 바닥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만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열어본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 안에는 30년 전 그녀가 입었던 옷의 조각이 피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윤경아는 공포에 질려 문을 급하게 닫고 안으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녀가 가진 증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민호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민호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내가 친엄마는 아니어도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널 위험에서 지켜야 해.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서류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윤경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의 본능이 더 강했죠. 윤경화가 자신의 아파트로 향하는 사이 검사 강민호는 집무실에서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스멀거리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 안을 채웠고 노란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민호의 책상 앞에는 한강 개발 비리 사건이라고 적힌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사님, 방금 도착한 파일입니다. 수사관이 내민 USB를 받아든 민호는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확인하던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새로운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오유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 자료 확인하셨나요? 제가 보낸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약혼녀 오유진, 바로 오태강의 딸이었죠. 허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바로 익명의 제보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진 씨, 당신이 제보자였어? 네, 민호 씨.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끄는 민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가 추적해온 한강 개발 비리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오태강, 그러니까 유진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유진이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는 증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비가 내리는 도심 속 조용한 카페에서 민호와 유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왜 당신에게 접근했는지 알고 있나요? 유진의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말은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죠. 민호 씨를 처음 본 건 작년 가을, 아버지의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에서였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오태강은 오랫동안 강민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행동이 불길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당신에게 접근했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알고 싶었죠. 하지만 점점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비리와 더 깊은 비밀들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유진은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의 비밀 금고에서 과거 비리 자료와 함께 강민호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의 입양 기록부터 학창 시절 사진, 그리고 검사가 된 이후의 모든 활동이 담겨 있었죠. 내 입양 기록이라고요? 민호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어요. 그것은 민호의 친모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장미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죠. 이 사람이 내 친어머니인가요? 아마도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민호는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유진 씨,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제가 찾은 증거로는 아버지가 당신의 친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어요. 게다가
그가 수사 중인 한강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이 자신의 친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혼은 처음엔 아버지를 감시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를 알게 되면서 진심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함께 아버지의 죄를 밝혀야 해요. 유진의 말에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요. 수사를 계속하고 진실을 밝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일단 그대로 두는 게 좋겠어요. 약혼자 작전으로 유진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행복한 약혼 커플인 척하며 내부에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민호는 법적 절차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유진은 내부자로서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민호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몰래 녹음한 오태강의 대화였죠. 녹음 파일에서 오태강은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충분히 경고받았어. 30년 전에도 그랬듯이 필요하다면 나는 또 누군가를 죽여야 할 수도 있어. 그 목소리를 들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 아니, 양어머니인 윤경화에 대한 걱정이 피어올랐어요.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호는 녹음 파일을 들은 후 양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윤경화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죠. 오태강의 누군가를 죽여야 할 수도 있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그녀는 민호가 보는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난 후 침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창문을 보며 그녀는 민호에게 어떻게 진실을 전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택배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윤경아는 택배를 기다린 적이 없었기에 의아했지만 혹시 민호가 보낸 것일까 하는 생각에 문을 열려 했어요. 그러나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현관 옆 작은 거울을 통해 복도를 살폈죠.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윤경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택배기사 뒤로 또 다른 남성이 숨어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물체가 들려 있었죠.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이런 하늘에 윤경아는 재빨리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조용히 뒷걸음질 쳤어요. 침입자들이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서둘러 베란다로 향했죠. 낡은 아파트의 베란다는 이웃집과 붙어 있었습니다. 창틀을 넘어 옆집 베란다로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봐요. 문 열어요.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경아는 손이 떨렸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좁은 베란다, 창틀을 밟고 옆집으로 건너갔습니다. 다행히 옆집은 비어 있었죠. 그녀는 옆집을 통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기 있다. 윤경아는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어요. 아파트 후문을 통해 빠져나온 그녀는 비가 내리는 골목을 따라 달렸습니다. 그때 문득 익숙한 정육점이 눈에 들어왔죠. 할머니, 윤경아는 정육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단골이었던 곳이라 노부부는 그녀를 알아봤어요. 윤경아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모습을 본 노부부는 질문도 없이 그녀를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요.
제 아들에게만 연락하게 해주세요. 안전한 곳에 숨은 윤경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그녀는 간단하게 메시지를 썼죠. 민호야, 엄마가 위험해.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태산건설. 기억났어. 내가 그 장부 넘긴 사람이야. 메시지를 보낸 후 윤경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발견한 비자금 장부, 그리고 그것을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했던 일. 그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그녀와 민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육점 안쪽 조그만 방에서 윤경아는 창밖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골목을 헤매는 택배기사 복장의 남성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분명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아들이 올 때까지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윤경아에게 따뜻한 차와 담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윤경아는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민호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무사한지,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받았는지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호의 답장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윤경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라고 불러준 것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은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민호마저 위험에 빠질까 걱정됐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어 답장을 썼죠. 조심해. 오태강이 널 노리고 있어. 내가 그의 아들일지도 몰라.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윤경아는 멈칫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문자로 전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민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 내용을 수정했죠. 오태강을 조심해. 그가 위험한 사람이야. 직접 만나서 모든 걸 설명할게. 메시지를 보낸 윤경아는 창밖을 다시 살폈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고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쫓아온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강민호는 윤경아의 메시지를 받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동료 검사 한 명과 수사관 둘을 대동하고 정육점으로 향했어요. 내리던 비가 그치기 시작한 저녁, 정육점 앞에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민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섰죠. 어머니, 윤경아는 뒷방에서 나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윤경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에서 보였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윤경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정육점 노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윤경아를 바깥으로 안내했어요. 차에 오른 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태산건설이라고 하셨죠? 오태강 회장이 과거에 있었던 회사 맞습니까? 윤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0해 동안 묻어둔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말해주세요, 어머니. 모든 것을. 윤경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태산건설에서 격리로 일하며 발견한 비자금 장부, 오태강의 위협, 그리고 도망쳐야 했던 그날 밤의 공포까지 모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민호야, 너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 윤경아는 입양에 관한 진실도 말했습니다. 그녀가 알게 된 민호의 생모 이야기, 그리고 오태강이 민호의 생부일 가능성까지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들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이미 알려줬어요. 윤경아는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유진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오태강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윤경아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민호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청으로 가서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윤경아를 안전한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윤경아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했습니다. 30해 동안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이건 제가 30년 전에 복사해둔 증거입니다. 윤경아는 오래된 USB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태상건설에서 빼내온 비자금 장부의 요약본이었어요. 당시 기술로는 전체를 복사할 수 없었지만 핵심 내용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윤경아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따뜻함은 말보다 깊은 용서를 전했어요. 괜찮아, 민호야. 내가 검사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 민호는 윤경아의 증언과 USB를 바탕으로 오태강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의 범죄가 공소시효가 지났을지라도 최근의 비리와 연결된다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죠. 게다가 윤경아를 노린 살인미수 혐의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오태강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검찰청 로비를 걸어 들어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그는 미소 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않았죠.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윤경아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오태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놀라움이 교차했죠. 당신, 아직 살아있었군. 오태강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윤경아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0해 동안의 두려움이 이제 용기로 바뀌었죠. 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순간 민호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선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깨달았어요. 생물학적 아버지와 그를 키워준 어머니, 그리고 검사로서의 그의 의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오태강 회장님, 조사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태강은 민호를 노려보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어떤 힘도 없었어요. 그는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시작될 신문에서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할지 아니면 끝까지 부인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유진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민호는 자신의 정체성과 직업적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피의자이고 그를 키워준 어머니는 피해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정의를 위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검사님, 실례지만 개인적 연관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재배정을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상관의 우려 섞인 조언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님께 맡기겠습니다.
결국 사건의 중요성과 민호의 전문성을 고려해 그는 특별수사팀의 일원으로 수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증인으로만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었죠. 수사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윤경아가 제공한 USB의 자료와 유진이 몰래 녹음한 오태강의 발언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증거들이 쌓여갔어요. 오태강의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마침내 그를 기소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횡령, 탈세, 그리고 살인미수까지. 혐의는 다양했지만 모든 증거가 오태강을 가리키고 있었죠. 재판 첫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법정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드러난 재벌 비리, 내부 고발자의 용기 있는 귀환 등의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선 윤경아는 긴장으로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민호가 따라 들어왔어요. 검사가 아닌 아들로서 그는 어머니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호의 속삭임에 윤경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0해 동안 참아온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확고한 의지도 빛났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오태강은 윤경아를 노려보았습니다. 한때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 그였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죠. 특히 유진이 그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증인 윤경아 씨는 선서해 주십시오. 재판장의 요청에 윤경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질문에 따라 30년 전 태산건설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중 우연히 비자금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태강 당시 부사장이 관리하던 장부였습니다. 윤경아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그녀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장부에는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뇌물 내역과 비자금 조성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미영 씨와 관련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장미영은 오태강의 비서였고 민호의 생모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죠. 윤경아는 잠시 민호를 바라본 후 말을 이었습니다. 장미영 씨는 오태강의 비리를 알게 된 후 갑자기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윤경아는 3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마침내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강민호 검사님입니다. 법정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의 놀라움을 잠재울 수는 없었어요. 오태강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윤경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증인은 왜 강민호 검사를 입양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윤경아는 잠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모성애가 담겨 있었어요. 장미영 씨가 저에게 아이를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오태강의 보복이 두려웠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윤경아의 증언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도망친 날의 기억, 오태강의 위협, 그리고 30년 동안 숨어 지낸 이유까지 모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넘어 전국 뉴스로 생중계되었습니다. 30년 전 내부 고발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죠.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오태강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판사는 특히 내부 고발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오태강은 법정 구속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오태강은 마지막으로 윤경아와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패배의 색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한편 오유진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 하에 신분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범죄를 고발한 그녀에게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민호와 유진은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더 이상 약혼자가 아닌 동료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잘 되어서 다행이에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씨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었어요. 아마도 현재로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테지만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 투쟁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오태강의 변호인단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항소와 상고를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대법원은 마침내 오태강의 유죄를 확정했고 그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재벌가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죠. 정의가 비록 늦게 찾아왔지만 결국 승리했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강민호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잠시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오랜 법정 투쟁과 자신의 정체성을 둘러싼 혼란은 그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였어요. 무엇보다 윤경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민호는 윤경아를 차에 태우고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윤경아가 민호를 키우며 살았던 옛 동네였어요. 소박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민호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로 오는 거니? 윤경아의 물음에 민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마을 입구의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담장 너머로 푸른 정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문을 열어볼까요? 민호가 건넨 열쇠를 받아든 윤경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한옥은 완전히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담쟁이 넝쿨이 감싼 벽과 작은 연못, 그리고 따스한 햇살을 받는 나무 테이블까지 마치 동화 속 정원 같았죠. 이게 뭐니? 어머니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동안 저를 키우느라 그리고 진실을 지키느라 고생하셨으니까요. 민호는 윤경아의 손을 잡고 한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내부는 작은 카페로 꾸며져 있었어요. 아늑한 조명과 책장, 그리고 편안한 소파가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증인의 집입니다. 어머니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사람들을 위한 쉼터가 되었으면 해요. 윤경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30년 전 윤경아가 젊은 시절 민호를 안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의 시작을 기억하기 위해 걸어두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고 싶습니다. 윤경아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둘러보며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민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함께 벚꽃나무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편히 쉬어요. 더 이상 누구도 엄마를 위협하지 않을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경아는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의 모습에서 자신이 키운 어린 소년의 흔적과 함께 용기 있는 검사로 성장한 남자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윤경아의 말에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위로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봄바람이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습니다. 한 달 후 증인의 집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멀리서 온 방문객들로 카페는 곧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윤경아는 매일 아침 정원의 꽃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차는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죠. 민호는 휴직을 마치고 검찰로 복귀했지만 주말마다 꼭 증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카페 한 구석에서 책을 읽거나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오유진도 가끔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NGO에서 일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민호와 유진은 과거의 복잡한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윤경아는 정원 한편에 작은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민호가 어버이날에 선물했던 그 화분 속 식물의 씨앗으로 자란 묘목이었어요.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의 이야기도 함께 자랄 거야. 윤경아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록 고통과 비밀, 그리고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실과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윤경아와 민호는 나란히 앉아 그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때때로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균열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이제 완전한 하나로 다시 이어졌고 앞으로의 날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